안녕하세요. 저는 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사람의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실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전에 멀어진 인연이라 할지라도 언젠간 그 실이 서로를 당겨 결국에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드라마에서만 볼 법한 놀라운 운명의 사건들이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 운명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도 놀라운 거라는 걸 실감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진 신만이셨어요. 신만이라는 게 산삼이나 송이버섯, 칡 이런 것들도 캐고 약초도 캐는 신만이셨는데 정말 전국 방방곳곳 험한 산들을 다니며 일을 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만 항상 아버지 걱정이 많으셨어요. 매번 아버지가 지방으로 갈 때마다 배웅을 해드렸는데 엄마가 항상 당부하시던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항상 조심해야 돼. 알았지? 여기 이거 도시락 챙겼으니까 꼭 챙겨 먹고 혹시라도 멧돼지나 산짐승 만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당신은 우리 집 가장이니까 우리도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항상 조심하고 다녀. 알았지? 알았어,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10만이 생활이 얼만데 내가 우리 아버지 때부터 따라다녔는데 한 번도 사고 같은 거 난 적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성광아, 엄마 말 잘 듣고 아버지 없을 땐 성광이 네가 엄마 도와서 동생들 잘 돌보고 그래야 한다. 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버진 항상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10만 일을 하셨습니다. 엄만 아버지가 캐 가지고 온 약초 가지고 시장에 팔면서 돈을 버셨어요. 가끔씩 아버지가 산삼을 캐올 땐 정말 그날은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상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반찬이 두둑하게 올라왔어요. 동생들과 같이 허겁지겁 먹을 때면 아버지의 엄만 허허 웃으며 말하시곤 했죠. 성광아, 맛있냐? 누가 안 쫓아온다. 천천히 먹어라. 아이, 누가 보면 예비가 고기도 한번 안 먹인 줄 알겠어. 아버지, 너무 맛있어요. 아버지 다음에도 또 산삼 캐오세요. 매일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은 무슨 산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하여튼 간에 천천히 먹거라. 많이 있으니까 배부르게 천천히 먹어. 아버지, 저 다음엔 저도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아버지 대신에 산삼 캘게요.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네? 안 돼. 이 힘든 건 나만 해야 돼. 우리 자식들한테까지 이걸 어떻게 시키냐? 자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아버지가 다음에 산삼 또 캐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실컷 먹어라. 아버진 참 자상하시고 항상 자식을 우선으로 챙기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덕에 저희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항상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날은 방학이었어요. 아버지가 아침 일찍 산에 오른다며 나가셨는데 저녁이 다 될 때까지도 오시질 않는 거였어요. 아무리 늦어도 6시까지 내려오셨는데 아무 연락도 되지 않자 엄마가 그때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시간은 6시를 넘어 7시, 8시, 밤 10시가 되어서도 아버진 집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엄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경찰에선 날이 너무 어두워 위험하니 아침 일찍 수색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며 아버지 지인들까지 모두 모여서 산을 올라가 찾기 시작했어요. 전 그때 진짜 교회나 불교나 신은 믿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기도를 하며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제발 하나님, 부처님, 저희 아버지 좀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 무탈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아버지 말 잘 듣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아버지한테 별일 없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빌고 또 빌면서 아버지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아버지만 내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의 바람과는 다르게 첫날은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무척이나 좌절하고 불안했죠. 그렇게 이튿날 해가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진 차가운 주검이 된 채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셨어요. 금방이라도 학교에 다녀왔냐, 밥은 먹었냐, 엄마 말 잘 들어라 하면서 얘기할 것만 같았던 아버진 산에서 실족사로 돌아가셨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발 깨어나 보세요. 아버지, 제발요. 여보, 이렇게 가버리면 우린 어떻게 하라고. 여보. 그렇게 온 가족의 오열 속에 아버지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집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우리 집 생계를 책임지셨던 아버지가 없다 보니 엄마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당연히 엄마가 집안일을 돌보는 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성광아, 이젠 엄마가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 네가 동생들 잘 챙겨야 한다. 알았지? 네가 엄마를 도와줘야 우리 가족이 살 수가 있어. 엄마도 네 아버지 너무 보고 싶고 지금도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어쩌겠니?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동생들은 제가 어떻게든 잘 챙길게요. 저도 빨리 커서 돈 벌게요, 엄마. 그래, 우리 아들 미안하다. 성광아, 정말 미안해. 그렇게 엄만 저에게 당부를 하고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 엄마를 대신해 동생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동생들 숙제나 필요한 학용품이나 밥까지 제가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흰 자라면서 끈끈한 우애가 생겼던 것 같아요. 동생들도 정말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제 말도 잘 따라줘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죠. 그렇게 한 5년 정도 지나 제 나이 19살이 되었을 때 믿고 싶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항상 우리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던 엄마라는 사람이 우리를 배신한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엄마에게 남자가 생겼던 거였죠. 제가 그날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시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성광아, 이제 우리 성광이 내년이면 성인이지?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 재혼할 것 같아. 재혼이요? 그래. 근데 그 아저씨가 너희들을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제부턴 네가 네 동생들 잘 챙기고 너도 이제 성인이 되니까 이 엄마는 잊고 살아. 알았지? 네? 뭐라고요? 지금 엄마라는 사람이 그게 입에서 나올 소리예요? 어떻게 자식들을 버리고 남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아무리 남자한테 미쳤어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요? 그래, 엄마 욕해도 좋고 엄마를 저주해도 좋아.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니. 그동안 너희들 네 아버지 죽고 나서 5년 동안 지금까지 엄마가 얼마나 아둥바둥 힘들게 일을 했니? 엄마도 사랑할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 이 엄마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전 엄마의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만나던 아저씨는 자식과 자신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거였고, 엄만 그 아저씨를 선택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정말 뻔뻔하게 동생들이 저에게 부탁하는 말을 듣고 참 기가 차고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식까지 버리고 오라는 남자에게 홀라당 가버린다는 게 그 나이에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해를 바라는 엄마가 너무나도 미워 전 소리를 쳤습니다. 이해요? 지금 이해라고 하셨어요? 남자 때문에 자식하고 인연을 끊자는 게 자식들을 버리는 걸 이해해달라고요?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엄마 너한테 할 말 다 했어. 네가 동생들한테 잘 설명해라. 그리고 이거 돈 받아. 그러면서 엄만 저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줬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가방을 들고 나가버리더군요. 정말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그냥 가방을 들고 나가는 엄마의 모습을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저없이 말한 엄마를 붙잡아도 붙잡히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악이 가득 찬 눈물이 흘렀어요. 어떻게 정말로 자기 뱃속으로 난 자식들을 남자 하나 때문에 버리고 가버리는지 너무나도 엄마가 원망스럽고 제 마음은 증오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에 동생들에게도 얘기를 하게 됐는데 동생들 역시 너무나 경악하고 정말 부들부들 온몸을 떨 정도로 화를 참지 못했어요. 한동안은 저희 형제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했죠. 그렇게 엄마란 사람은 그날 이후로 정말로 저희를 찾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설마 했던 일이 진짜라는 걸 깨닫게 되니 엄마라는 사람을 더 용서할 수 없게 되더군요. 그렇게 저와 동생들은 저희끼리 어떻게든 잘 살자면서 우애를 다지며 서로 똘똘 뭉쳐 살아가게 되었어요. 더 이상 엄마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기로 했죠. 그렇게 전 성인이 되자마자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둘째인 제 바로 밑 남동생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고 막내 여동생만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둘째 남동생에게도 대학을 가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 제 손을 꼭 부여잡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 형은 그냥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된 거잖아. 형한테 모든 걸 책임지라고 하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형은 충분히 잘해줬어. 이 세상 누구보다 내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이고 그런 형한테 내 부담까지 주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 공부도 못하잖아. 근데 대학 가서 뭐 하겠어. 그냥 기술 배워서 나도 형 도울래. 알았지?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성원아,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그 이후로 저와 남동생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건축 기술을 배워서 그 후로 건축 쪽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었고, 저 역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베테랑이 다 되었어요. 여동생은 대학을 나와 공무원에 합격했고요. 이렇게 동생들도 자리를 잡고 잘 지내는 게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별탈 없이 자라준 동생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제가 30살 초반에 제 운명의 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만난 사람이었는데 처음 볼 때부터 말수가 없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남 눈치를 참 많이 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담당하는 작업 구역에 있다 보니 이래저래 많이 마주치고 저 역시도 위축되어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을 했었죠. 밥을 먹으러 같이 가자고 할 때도 항상 거절을 하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는데 일을 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툭 하고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너무 놀라 바로 들쳐업고 근처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때 의사 말론 과로에 빈혈, 거기다가 영양실조까지 겹쳐서 쓰러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라고 해도 사실 그땐 90년대라 그 시절에도 영양실조라는 게 엄청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내가 모르는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처치를 하니 몇 시간 안 있다가 깨어나더군요. 사람이 꽉 말라서 힘도 없어 보이는데 깨어나자마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겨우 말렸어요.
영숙 씨, 누워 계세요. 또 쓰러져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식사도 안 하시고 몸이 이렇게 연약하고 그래요? 과로에 빈혈에 거기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거라고 하셨어요. 왜 밥도 안 챙겨 먹었어요? 아, 그게 혼자 살다 보니까 잘 안 챙겨 먹게 되고 거르게 되네요. 굳이 먹어야 하나 싶고 그냥 삶의 의욕이 없어서 그런 건가 봐요. 전 그 사람의 말에 다른 것보다 삶의 의욕이 없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딱 메아리처럼 스쳤어요.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삶에 대한 의욕까지 놓게 되었을까 신경이 쓰였죠. 그래도 힘을 내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영숙 씨, 그래도 힘을 내야죠.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영숙 씨 부모님이나 형제들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 걱정할 거 생각하면 더 열심히 식사도 하고 잘 챙겨야죠. 저 가족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제 유일한 피부치였던 동생도 입양 가서 지금껏 생사도 알지 못하고요. 네? 고아원에서 자라셨다고요? 놀라서 그 사람을 쳐다보니 그 사람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사실 그 사람이 워낙 내성적이라 다른 직원들과도 교류가 별로 없었고 저 또한 일적으로만 가끔 대화를 했을 뿐 가정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아원에서 컸다고 하니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간 참 외로웠겠구나 싶었던 게 딱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그 말을 털어놓자마자 울면서 저에게 상황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한테 쌍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3살 때부터 8살까지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다가 입양이 됐어요. 그러다 제가 지내던 고아원이 없어지게 되고 전 다른 곳으로 가게 됐거든요. 행여나 동생이 못 찾으면 어쩌나 싶어서 항상 고아원 창문에서 동생을 기다렸어요. 원장님은 만날 인연이면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된다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는데 지금껏 아무리 찾아봐도 동생을 찾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영숙 씨, 그래도 힘을 내셔야죠. 원장님이 말씀하셨다면서요. 만날 인연이면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된다고요. 이렇게 건강이 나쁜 상황에서 동생 만나실 거예요? 그럼 동생이 더 슬퍼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안 그래도 저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의욕이 점점 사라지네요. 희망도 사라지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 여기까지 데리고 와주셨죠? 정말 감사해요. 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 참 신경을 못 써줬구나 싶었어요. 그때 연민을 제가 많이 느꼈던 건지 그 후로는 더 그 사람을 챙겨주고 싶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되도록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고 힘들어 보이면 제가 가서 쉬라고 옆에서 다독거리기도 했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사람은 저에게 마음을 열어갔어요. 서로 친하게 지내다 보니 참 이 사람이 마음이 깊고 착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에게 마음이 생겨 연인 사이가 되었고 연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의 제 아내랍니다. 아내는 정말 현명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성격도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거나 지방에 사는 지인 결혼식 장례식으로 며칠 집을 비워야 할 때면 정말 걱정도 많았고 또 불안해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동생도 함께 잘 지내다 한순간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이런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전 항상 아내의 손을 붙잡고 금방 다녀오겠다,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안심시켜주곤 했죠. 그러다 차차 아이들도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 증세도 많이 나아졌어요. 사실 아내도 그렇지만 저에게도 아내는 참 귀중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저흰 양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 결혼을 할 때도 간단하게 웨딩 사진만 찍었었는데요. 그때 아내에게 썼던 편지가 있는데
아내는 아직도 그걸 주기적으로 꺼내서 읽어보더라고요. 그때 쓴 편지인 웨딩 사진 촬영을 하고 그날 밤 아내에게 직접 읽어주기도 했어요. 박영숙 씨, 저예요, 김성광. 이 못생기고 능력 없는 남자랑 기꺼이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 평생 영숙 씨 함께 살 수 있어 너무나 영광입니다. 영숙 씨가 지금껏 느꼈던 행복보다 더 많은 행복을 제가 함께 할게요. 내 아내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평생 함께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후에 첫째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첫째 아들을 낳을 때 정말 아내가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첫째가 워낙 우량하였고 아내도 골격이 큰 편은 아니라 산통부터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아내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아이를 낳았고 애가 태어나고 나서도 한동안은 기력을 다 소진해서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죠. 그런 아내를 보면서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고 안쓰러워 눈물이 다 났어요. 기력이 떨어져 가만히 누워있는 아내 곁에서 전 땀을 닦아주며 연신 고맙다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아인 건강하대. 당신 진짜 대단하다. 정말 위대해. 이거 봐봐. 우리 아이 정말 예쁘지? 당신 닮아서 너무 예뻐. 너무 고생 많았어. 당신 진짜 고마워.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달하자 아내도 말없이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사실 아내에게 참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다른 집은 친정엄마든 시어머니든 와서 집안일도 해주고 옆에서 간호도 해주고 미역국이며 전복죽이며 이렇게 돌봐주기도 한다는데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2년이 지나 또 아들 한 명을 더 낳았어요. 저희 네 식구는 정말 행복하고 오순도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도 결혼을 하고 각자 가정을 꾸려 나가게 되었죠. 식구가 늘어나다 보니 공장을 다니는 것보다 좀 안정적인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직업이 바로 버스 운전기사였죠. 둘째가 태어나고부터 쭉 버스 운전 기사로 일을 했고 아내는 두 아이들을 정말 살뜰하게 잘 돌봤어요. 말 그대로 현모양처 그 자체가 바로 제 아내였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저에게 항상 아침밥도 챙겨주고 애들 간식도 손수 다 일일이 만들어 먹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10년 정도 지났을 때 정말로 다신 보고 싶지 않은 불청객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문을 계속 두드리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어봐도 아무런 말도 없길래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그냥 놔뒀는데 이후에 계속 대문을 두드려서 전 밖으로 직접 나가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엄마였습니다. 성강아, 잘 지냈니? 엄마야, 엄마. 엄만 정말 너무도 초라한 행색이었어요. 누가 봐도 며칠은 길거리에서 노숙을 했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릴 버리고 갔던 엄마가 20년 동안 한 번 연락도 없었던 엄마가 이런 행색으로 나타나 제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게 너무나 듣기 싫었습니다. 한순간에 잊고 있었던 증오가 확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긴 왜 왔어요? 엄마 있잖아. 지금 지낼 데가 없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여기서 잠시 신세 좀 지면 안 되겠니? 뭐라고요? 버리고 갈 땐 언제고 20년 만에 나타나서 지낼 곳 없으니까 여기서 지내겠다고요? 돌아가세요. 저희는 엄마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냥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시라고요. 성강아, 엄마, 엄마 그 남자한테 쫓겨났어. 네 새아빠가 호건날 엄마를 때리고 괴롭히고 술주정하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도망 나왔다. 엄마 이제 갈 곳도 없어. 이렇게 가방만 들고 나왔단 말이야. 제발 이 엄마 좀 들어가면 안 되겠니? 왜 자꾸 엄마, 새아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왜요? 이제 그 남자가 술주정하고 손찌검하니까 아들인 나더러 지금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릴 버리고 간 사람을 저희 보고 지켜달라고요? 됐고요. 돌아가세요. 빨리 돌아가시라고요. 그런데 그때 집안에 있던 아내가 큰 소리가 나는 걸 듣고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누구셔? 아니야.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성강아, 모르는 사람이라니? 엄마잖아. 너. 아, 왜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 네가 성강이 와이프인가 보구나. 그래, 내가 네 시엠이다. 네 시엠이야. 이 문 좀 열어다오. 제발, 제발 좀 돌아가시라고요. 꼴도 보기 싫다고요. 제발 양심이라도 있으시면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라고요. 알겠어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엄마의 말을 뒤로한 채 전 그렇게 딱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엄마에게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안방으로 향하더군요. 그러더니 안방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을 다 들고 와 엄마라는 사람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진 게 이것밖에 없네요. 이거 가지고 가셔서 어디서 지내고 식사라도 하세요. 샤워도 좀 하시고요. 아니, 뭐야? 너도 지금 나 시엠인데 이렇게 쫓아낸다 이거니? 어떻게 그러니? 쫓아낸 게 아니고요. 저도 그간의 사정 얘긴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남편이 더 많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그리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행복을 깨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아내는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서 엄마가 어떻게 애미를 버리냐며 울며 불며 소리를 쳤지만 전 그 말이 더 화가 났어요. 참 뻔뻔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엄마라는 사람을 그렇게 챙긴 걸 보고 나니 나보다 더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게 딱 느껴지더군요. 사실 아무리 믿고 저주한다고 해도 그냥 그렇게 보냈다면 저도 마음이 좀 찝찝했을 텐데 그래도 아내가 뭐라도 쥐어주고 보냈으니 제 마음이 그래도 편하더라고요. 아마 아내는 이걸 알기 때문에 엄마에게 돈을 쥐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라는 사람은 동생들한테도 찾아갔나 보더라고요. 역시나 동생들도 엄마를 받아주지 않고 쫓아냈어요. 20년 전 그렇게 자식을 버린 대간 정말 처절하고 처량하고 처참했습니다. 그 뒤로도 절 몇 번을 더 찾아왔지만 저희는 끝까지 엄마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엔 막내 여동생이 엄마에게 300만 원을 쥐어주면서 오빠들 힘들게 하지 말고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말라며 끝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엄마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동생한테 물어보니 그래도 엄마니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준 거라고 했어요. 엄마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큰 여동생이 피눈물을 흘리며 그 돈을 쥐어줬을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와 남동생은 여동생에게 100만 원씩 보내주며 이젠 그만 잊고 우리만 생각하자고 했죠. 그날 이후로 더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전 그냥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자식 버린 대가 평생 그렇게 받으며 혼자 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는 그때 사건이 일어나고서 절 정말 많이 위로해 줬어요. 사실 아내도 제 상황에 대해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절 안아주고 위로를 해줬죠. 여보, 너무 힘들어하지 마. 당신한테 내가 있고 또 우리 애들도 있잖아. 알겠지? 나 당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어깨 축 처진 모습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난 당신이 항상 이렇게 당당하게 어깨 피는 모습만 보고 싶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알았지? 그날 이후로 저흰 정말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너무나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 하루하루 웃음 지으며 살아갔어요. 전 정말 이 생의 행운의 주인공이라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애들도 사고 한번 안 치고 대학에 들어가고 독립을 했으니 이 정도면 참 잘 살아간 거죠. 아들들이 대학에 들어가 군대도 가고 나니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그렇게 꼬맹이 같던 애들이 어느새 의젓한 성인이 되었다는 게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훌륭하게 잘 자란 건 다 우리 아내 덕분입니다. 그래서 전 아내에게 평생을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결혼하고서 늘 행복해하고 즐거워했지만 종종 마음이 헛헛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평생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쌍둥이 여동생 처제였어요. 매년 초가 될 때면 아내가 꼭 비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처제의 안녕이었어요. 여보, 내 동생 잘 살고 있겠지? 어디서 밥은 꼬박꼬박 잘 먹고 있겠지? 결혼은 했을까? 애는 낳았을까? 애들이 내 동생 속썩이지 않고 잘 컸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꼭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여보, 올해는 내가 좀 더 잘 알아볼게. 당신 이렇게 기다린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이젠 만날 때가 다 되었을 거야. 당신 기억나지? 만날 인연은 결국에 만난다는 거 말이야. 그 때가 오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럴까? 아휴,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희끗희끗 흰머리도 나는데 동생이 날 못 알아보면 어쩌나 싶어. 내가 내 동생 못 알아보면 어쩌지 싶고. 아유, 어떻게 못 알아봐.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을 텐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요즘은 기술도 참 좋아졌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내는 평생을 마음 한켠에 여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소원을 저 또한 이루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아내가 5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저희 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였어요. 아내가 어느 날부턴가 가슴에 멍울이 좀 앉아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 2기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가족들 모두가 깜짝 놀라고 심장이 바닥까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른 췌장암이나 대장암에 비해 생존율도 높다고 하니 희망을 놓지 않고 바로 수술도 하고 항암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수술도 수술이지만 이후의 항암 과정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항암을 받고 난 후엔 정말 온몸에 기력이 없어서 며칠을 기운도 못 내고 내내 끙끙 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곁에서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마음 같아선 대신 제가 아파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들들도 매일 찾아와 아내를 돌보고 온 가족이 아내의 건강을 위해 신경을 썼습니다. 전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 덕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소중한 아이들도 만나게 되고 행복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아내가 어떻게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병에 걸렸는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전 앞으로 아내를 위해 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던 버스 회사는 스케줄 근무라 쉬기가 어려워 전 고속버스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전보다 많이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방으로 한 번씩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들들과 교대를 하면서 전 일을 할 땐 지방까지 다녀오고 또 일을 하지 않을 땐 아내 곁에서 내내 간병을 했습니다. 아내 옆에 없을 때면 전 항상 아내에게 문자나 영상을 보내기도 했어요. 아내 역시 저에게 힘을 내라며 영상을 찍어 보내기도 하고 응원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 힘든 항암 과정에서도 아내는 오로지 제 걱정만 하더라고요. 저에겐 너무나도 과분한 사람이 제 아내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울산에서 서울로 오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던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참 화창하고 운전하는 내내 마음도 너무 편안하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아마 그런 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날은 유독 손님들도 절 볼 때마다 인사도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서울에 도착을 하고서 손님들을 배웅하게 되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도착했네요. 감사드려요. 손님들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고 한 번씩 끝까지 좌석을 살피며 놓고 간 건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었는데 뒷좌석 쪽에서 밑에 뭔가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건 바로 지갑이었죠. 손님이 놓고 갔구나 싶어 빨리 확인해 주인을 찾아주려고 지갑을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갑을 열면 보이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전 재빨리 내려가 그 승객을 찾기 시작했어요. 내려 두리번 주변을 살피는데 다행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승객이 바로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전 곧장 그 승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손님, 이거 지갑 손님 거 아니신가요? 어머, 맞아요. 뭐 이거 제 지갑인데 언제 떨어졌지? 고맙습니다, 기사님. 근데 여기 사진 속 주인공 맞으시죠? 예, 저 맞아요. 그럼 혹시 손님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제가 말을 꺼내니 갑자기 그 손님도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두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라더니 저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언니를 아세요? 어떻게 아시는데요? 혹시 언니분 성함이 박영숙 씨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네, 저희 언니 이름 박영숙이에요. 우리 언니 알아요? 우리 언니를 어떻게 아세요? 제가, 제가 바로 박영숙 씨 남편입니다. 네? 언니 남편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 형부라고요? 네, 그 사람은 바로 그토록 제 아내가 찾았던 그 여동생이었어요. 전 지갑을 열어보자마자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그 지갑엔 박경숙이란 이름과 함께 아내와 똑 닮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승객에게 말을 걸어 언니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너무나도 놀란 그 표정을 보고선 확신을 했죠. 심장이 정말 요동치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제 앞에 있는 처제 또한 두 눈 가득 눈물이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울먹거리며 처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형부 맞아요? 근데 저희 언니는 어디 있어요? 언니 좀 바로 만날 수 있어요? 어디에 사는데요? 네, 맞아요. 잠깐 여기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도 교대만 하면 끝나니까 저랑 당장 같이 가시죠. 그렇게 전 교대라고 아내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병원에서 항암을 받고 집에서 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집에 가는 내내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항암 때문에 몸도 많이 지치고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전 처제에게 정말 아내가 당신의 언니가 맞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같이 지냈던 고아원도 얘기를 해주고 아내가 저에게 했던 동생과의 추억들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제는 정말로 언니를 찾았구나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눈물만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며 참 저도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죠. 그렇게 집에 도착을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문소리를 듣고선 방에 있던 아내가 눈을 비비며 나와 절 반겨줬습니다. 여보 왔어? 아이, 전화했었네. 나 자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 그래도 한숨 자니까 컨디션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우리 이따가 밖에 좀 나갔다 올까? 그래 여보. 근데 그 전에 여보 일단 너무 놀라지 마. 내가 당신한테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 소개해 줄 사람?
그게 누군데? 그러자마자 제가 딱 몸을 옆으로 비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제 뒤에 있던 사람을 보고선 들고 있던 핸드폰을 뚝 떨어뜨렸어요. 단번에 아내는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아챈 듯 했습니다. 한순간에 눈물을 흘리더니 아내와 처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참 감동스러운 재회였습니다. 경수가, 너 경숙이 맞지? 경수가, 너 어디 있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어떻게 잘 지낸 거야? 너 어디 있었어? 언니가 얼마나 찾았는데 근데 어떻게 여길 찾아왔어? 언니, 내가 언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평생을 보고 싶어 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만나다니. 언니, 정말 보고 싶었어. 아내와 처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며 그동안의 그리움을 쏟아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될 정도였어요. 두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찾지 못했던 이유도 이날 알게 되었어요. 경수가, 내가 여기저기 안 알아본 곳이 없었어. 근데 네 소식 아무 곳에서도 찾질 못하겠더라고. 대체 어디서 살았던 거야? 그동안 잘 지냈었던 거지? 언니, 나 미국으로 입양 갔었어. 그때 나도 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으로 입양 간 거였어. 한국에 오고 싶었는데 이제야 오게 됐네. 나 결혼도 했어. 거기서 재미교포랑 결혼하고 자식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뭐? 미국? 세상에.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던 거구나. 우리 살던 고아원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야. 너 떠나고 몇 년 안 있어 없어지고 나도 다른 곳으로 갔거든. 아휴, 그래서 못 찾았구나. 안 그래도 한국 돌아오고 전국 다 뒤지면서 찾았는데 언니 소식을 못 찾겠더라고. 남편이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자식들도 이젠 다 크고 그러니 고향이 너무 그리웠어. 언니도 너무 찾고 싶고 말이야. 그래서 한국으로 왔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처제는 한국으로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된 상황이었고 아내를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에 갔다가 서울로 올라가려고 제가 운영했던 버스를 탔던 거였죠. 정말 운명처럼 지갑이 떨어져 있었고 아내와 처제가 쌍둥이였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과 이름을 보고서 제가 단박에 찾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운명처럼 결국에는 만나게 된 거였죠. 두 사람은 서로 맞잡은 손을 한동안 놓지 못하더군요. 경수가, 언니가 정말 보고 싶었어. 평생 내 동생 얼굴 한번 보고 죽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이제 다 이뤘다. 언니, 나도 얼마나 언니가 그리웠는데 하루도 잊은 날이 없어. 우리 언니 언젠가 만나겠지 생각하며 나 지금까지 버텨온 거야. 언니, 우리 이제 앞으로 절대 떨어지지 말자.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고. 그래, 경수가, 내 동생,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맙다. 언니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게 드라마 같은 운명적인 재회라고서 저제 며칠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며 아내와 참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처젠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정말 마음 아파했어요. 그 뒤로 처젠 아내가 항암을 하러 갈 때나 검진을 받으러 갈 때 항상 아내 곁에서 간호도해주고 지켜줬습니다. 정말 옆에서 볼 때마다 어찌나 살뜰하게 아내를 챙기는지 처제에게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처제, 정말 고마워. 간병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을 텐데 처제 덕분에 아내가 진짜 행복해 보이고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 너무 고마워. 뭘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걸요.
언니가 이렇게 아픈 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좀 더 빨리 언니를 찾아왔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있는 동안엔 언닌 제가 돌볼게요. 형부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 고마워. 처제 덕분에 내가 마음이 놓인다. 처제랑 같이 있으면 언닌 정말 다 나은 사람 같아. 그래서 난 처제가 너무 고마워. 아낸 정말로 처제와 함께할 때면 아픈 걸 모를 정도로 활기가 넘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평생 절 위해서 헌신하고 절 누구보다 위해준 아내를 위해 꼭 해주고 싶은 게 생겼거든요. 그건 바로 아내의 곁에 처제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죠. 평생을 그리워하던 두 사람이 이젠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전 처제를 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아내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여보, 진짜 고마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사실 나도 다시 우리 동생 미국으로 가야 하나 내심 마음에 걸렸는데 정말 고마워. 당신이 평생 그리워하던 사람이잖아. 처제와 있을 때면 당신 진짜 행복해 보여. 당신이 행복하면 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난 당신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다른 건 필요 없어. 여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여보한테 정말 잘할게. 고마워, 여보. 그렇게 처제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자주 언니와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암 때문에 치료도 자주 받아야 하고, 치료를 받고 나선 아내도 뭔가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처제를 만나고 나서부턴 전보다 훨씬 활기도 생기고,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요. 한 번은 제가 집에 퇴근해서 갔더니 아내와 처제가 둘이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뭐해? 아니, 이게 다 뭐야? 웬 털실들이 이렇게 많아? 당신 뜨개질 하려고? 어, 경숙이가 이거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해보려고. 당신 내가 겨울에 스웨터 하나 짜줄게. 경숙이랑 나랑 이거 저기 문화센터에서 배우기로 했어. 당신은 무슨 색이 좋아? 갈색, 파란색? 와, 아이 당신 처제 오더니만 아주 활기가 넘치네. 아, 이거 질투 나가지고 안 되겠는데? 에휴, 형부. 그래도 언니한테 형부가 항상 1등이죠, 1등. 그래도 이런 건 형부랑 하지 못하니까 저랑 하는 거예요. 형부, 그럼 난 형부 목도리 떠줄게요. 아낸 사실 그동안 취미랄 것도 없을 정도로 정말 애들 키우고 저 뒷바라지 하는 데만 시간을 썼었는데 처제가 오고 나선 뜨개질도 배우고 자수도 배우러 다니고 맛집도 탐방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미국에 있는 처제 아이들, 우리 조카들도 여행을 와서 같이 우리나라 구경도 시켜주기도 했어요. 처제는 그런 저에게 참 고마워했습니다. 우와, 형부 관광업 하는 게 천지가 아니에요. 이거 다 형부가 스케줄 짠 거죠? 어쩜 애들 좋아하는 것만 쏙쏙 짰어요. 내가 신경 좀 썼지. 우리 조카들이 좋아했으면 다행이야. 말은 안 통하지만 그래도 참 친근하고 가족 같고 그러네. 그럼요. 우리 가족인데요. 요즘